그는 이 집이 우리 어머니를 맞이할 수 없는 비좁다고 말했지만 태연하게 전부를 집으로 데려왔다. 민재야, 나 뭐로 봐? 너무 오버하지 마, 지은아. 수지는 항상 나무랄 줄만 아는 당신과는 달리 적어도 나를 이해하고 동정한다. 공감. 그녀가 당신을 동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스스로 배신하는 것을 허락하는 건가요? 그 싸구려 핑계를 대고 굴욕을 정당화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남편과 친구의 믿을 수 없는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제가 선택해야 했던 새로운 삶의 길. 과연 저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했을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은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집은 낡았지만 아파트 단지에는 작은 시장,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골목길을 채우는 다양한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낮에는 분주한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이곳이 평화롭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곳은 제가 겪었던 수많은 역경과 도전들을 잊게 해주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저는 25살에 민재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많았고 당시에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잘 통했고 제가 그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재는 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부서에서 일했고 그리 높은 월급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홍대의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일을 마치고 원고를 정리하던 중이었는데 그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며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년은 행복했습니다. 민재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침에 일어나 제 커피를 준비하거나 퇴근 후 집안일을 도와주는 등 사소한 행동들로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태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저는 그때가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민재가 직장을 잃으면서부터였습니다. 준호가 태어난 후 첫 해, 민재는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어 실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분명 금방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실패한 면접은 민재의 자신감을 점점 갉아먹었고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제 부모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여유롭지 않은 형편에도 우리 가족을 위해 큰 금액을 빌려주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새벽부터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셨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점점 방 안에 틀어박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이 늘었습니다. 저는 그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민재가 아니었고 우리 집은 웃음 대신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은 한계가 있었고 준호를 위해서라도 제가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저 멍하니 하루를 보내는 모습뿐이었습니다. 민재와의 대화는 갈수록 줄어들었고 때로는 제가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목에 맺혔습니다. 별표 왜 이렇게 변했어? 우리가 함께 만들고 싶었던 미래는 다 어디 갔어? 별표라는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고 오히려 제게는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준호의 미소만이 제게 희망을 주는 유일한 존재였으니까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살아야만 할까?
아니면 내가 무엇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민재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을 때 저는 마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의 실직과 갈등 끝에 드디어 가족에게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그는 중소기업의 물류부서에서 일하게 되었고 적어도 이전보다 더 안정된 수입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생각처럼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민재가 직장을 얻자마자 시어머니 혜선 씨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고 제가 이 시대의 아내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이라고 여겼습니다. 지훈아, 어머니를 좀 도와드리면 좋겠어 라는 민재의 말에 저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요구는 점점 과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시부모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온 가족의 저녁 식사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의 속옷까지 세탁하라는 부탁을 들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손이 멈췄습니다. 제 자신이 단순히 가사 도우미로 전락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별표 아니요, 어머님. 그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별표라고 용기 내어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제가 불효라고 생각하셨는지 눈살을 찌푸리며 별표부리 시대에는 며느리가 이런 건 당연히 하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별표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일을 민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라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지훈아,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잖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 이제 우리가 돌봐드릴 차례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별표 넌 어머니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어? 별표라는 말은 저를 더욱 상처받게 했습니다. 그의 말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느꼈던 문제는 단순히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게 요구되는 희생이 점점 저를 옥죄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 그리고 직장에서의 일까지 모두 저 혼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제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려는 시어머니의 요구는 저를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한 번은 준호의 유치원 발표회를 가기 위해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준호의 옷을 챙기고 시어머니께 드릴 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혜선 씨가 저를 부르시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너희 시아버지 속옷 좀 새로 다려놓을 수 있니? 아침에 내가 깜빡했네.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별표 네, 알겠습니다. 별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발표회에서 준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이는 동시에 제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재는 늘 말했습니다. 가족은 희생으로 유지되는 거야? 하지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희생은 왜 항상 나만 해야 하는 걸까? 준호를 위해, 민재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을 위해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와 민재의 무관심은 제게 너무 큰 짐이 되었고 저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제 감정을 털어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준호였습니다. 그의 맑은 웃음과 사랑스러운 말들이 저를 하루하루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서둘러 준호의 유치원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기는 어머니였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갑자기 어지럽고 숨이 잘 안 쉬어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거기 계세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준호를 민재에게 맡기고 급히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앉아 계셨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옆에서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로부터 어머니의 상태를 듣게 되었는데 고혈압과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지만 의사는 어머니에게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어머니가 계신 작은 단칸방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작은 방에서 혼자 계시다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고민 끝에 저는 민재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당분간 우리 집에 모셔와 돌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재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어머니가 오늘 병원에 다녀오셨어. 상태가 안 좋아서 당분간 우리 집에서 쉬시면 어떨까? 하지만 민재는 제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 돼. 집이 너무 좁아서 더 이상 누굴 데려올 공간이 없어. 그리고 솔직히 나는 더 많은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의 대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남편이 저를 가장 이해해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거절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재, 그건 너무하잖아. 당신도 알잖아. 당신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돌봤는지. 그때 난 불평하지 않았어. 왜 내 어머니는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건 다른 상황이었어. 지금 우리는 여유가 없어. 당신도 알다시피 준호도 아직 어리고 나도 회사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쌓여. 거기다 어머님까지 오시면 난 못 견딜 것 같아. 그의 말은 냉정하고 이기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와 타협을 구하는 대신 깊은 배신감과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그의 어머니를 돌봐줄 때 그건 저에게 있어서 사랑과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는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아픈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어떻게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재가 돕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어머니를 모시고 돌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돕고 함께 이겨내는 것 아니었나? 하지만 지금 나는 혼자 싸우고 있는 기분이야. 민재는 내 편이 아니라 그저 또 다른 벽일 뿐이야. 이 일은 우리 관계에 큰 금을 내기 시작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호를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이 상황을 참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어머니를 돌보며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민재와 시어머니와의 격렬한 다툼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참고 견뎌왔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상황을 감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시는 문제로 시작된 논쟁은 점점 더 큰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그의 입장을 고수했고, 시어머니 역시 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재와 마주 앉아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민재야,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가 당신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하지만 당신은 내 어머니를 위해 그 어떤 것도 해주려 하지 않아. 이 결혼이 계속 유지되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야 하는데 지금 당신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민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넌 왜 항상 너만 힘든 척해? 나도 힘들어. 나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 우리 부모님도 돌봐야 하고 회사 일도 많아. 너 혼자만 고생하는 게 아니야?
그의 말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가족의 일원이 아닌 단순히 집안일을 맡아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를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살아요.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이제는 엄마가 혼자 계시지 않아도 돼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 결심이 단호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필요한 짐을 챙기고 준호의 물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떠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시는 내 자신을 희생만 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후 저는 작고 오래된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공간은 비좁고 소박했지만 어머니와 준호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하루하루를 조금 더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에서 안정감과 평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저와의 연락을 끊고 멀어지나 싶더니 어느 날 시어머니를 그의 집으로 모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민재가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어머니를 위해서는 그토록 냉정하게 거절했던 사람이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은 쓰라렸고 이 결혼에서 제가 했던 모든 노력과 희생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끝까지 참고 견뎠을까? 왜 나는 민재가 변할 거라고 기대했을까? 이 질문은 저를 더 깊은 자아 성찰로 이끌었습니다. 결혼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관계여야 한다고 믿었지만 민재와의 관계는 오히려 저를 고립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에서 저는 조금씩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작은 행복을 찾아갔고 준호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민재의 선택이 분노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저는 그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준호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던 중 제 휴대폰에 민재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 후로 민재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지만 그의 전화는 여전히 저를 불안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죠. 잘 지내? 수진. 그 이름은 저의 기억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수진은 대학 시절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부터 큰 꿈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지만 서로의 삶이 바빠지며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제가 결혼한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음 날 예전 집에 남은 물건을 챙기러 갔다가 우연히 열린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민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는 누군가와 너무도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 내가 먼저 연락해줘서 정말 좋았어. 어제 만나서 너무 즐거웠어. 우리 조만간 다시 만나자. 이 말은 제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에 며칠간 조용히 그의 행동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관찰 끝에 민재와 수진이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그들의 아파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은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민재가 수진에게 차 문을 열어주는 동안 그녀는 그의 팔에 손을 올리며 다정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게서 마지막 남은 공기를 빼앗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수진과 함께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밤늦도록 공부하던 시간,
즉흥적으로 떠났던 주말 여행들. 제 비밀을 나누던 그 친구가 이제는 제 삶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재의 배신도 아팠지만 제가 소중히 여겼던 우정의 붕괴는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분노와 쓰라림이 몰려왔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무모하게 행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맞서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왜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배신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기만 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자존심을 지키고 이 쓰라린 싸움 속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제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저는 이를 직시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참고 견뎌왔고 이제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변호사 친구를 통해 민재와 수진의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앞섰지만 준호와 제 어머니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디지털 녹음기와 카메라를 준비하고 민재와 수진의 만남이 빈번한 장소들을 확인했습니다. 카페에서 몰래 찍은 사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스크린샷 등을 하나씩 모으며 그들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갔습니다. 모든 과정을 거치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이 모든 것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길임을 알았기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진실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민재가 제 부모님이 어렵게 빌려주신 돈을 수진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명품 가방, 고급 향수, 그리고 심지어 수진이 다니는 미용실의 비용까지 모두 그 돈으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은 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가족을 돕기 위해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돈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분노와 슬픔이 가슴을 에워쌌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하던 중 제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한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 이 모든 내용을 법정에서 사용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멈추지 않을 거야. 내가 준호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할 때야.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느낄 실망감과 죄책감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요. 제가 곧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시면서도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힘내. 엄마는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어 앞으로의 길을 더 확고히 다짐했습니다. 민재와의 결혼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찾고자 했던 진실은 너무도 잔인했지만 이제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있을 법정 싸움과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더 많은 고통을 예상하며도 저는 제 선택이 옳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희생만 강요당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홍대의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젊음의 활기가 넘치는 홍대의 중심가에 위치한 이 카페는 우리의 새 삶의 첫걸음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전통적인 한국식 디저트를 만드시고 저는 음료를 준비하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점점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준호는 처음에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민재와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종종 아버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준호도 저의 노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졌고 저는 그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니 수진의 이름이 뜬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나랑 만날 수 있을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 메시지는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와 배신감이 되살아났지만 동시에 진실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 번 고민한 끝에 그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지는 긴장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이런 말이 너한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한테는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민재에게 접근하게 된 데에는 시어머니 혜선 씨의 영향이 컸다고 했습니다. 혜선 씨는 제가 가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저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혜선 이모가 나한테 말했어. 너랑 민재가 헤어지는 게 그 집에 더 좋을 거라고. 나도 그땐 그런 말에 흔들렸어. 민재가 외롭다며 내게 자주 연락했거든. 나도 모르게 너랑 멀어졌고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됐어. 그 순간 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결혼을 방해했는지, 그리고 수진이 그에 동조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민재와의 결혼 생활에서 제가 받았던 모든 고통과 억압은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녀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내 말이 진실이라면 고맙지만 넌 내가 가장 힘들 때 배신했던 사람이야. 내가 사과했으니 마음 한편으론 후련하지만 우리 사이를 되돌릴 수는 없을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제가 민재와 헤어진 것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호와 어머니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는 계속 성장하며 우리 가족의 희망과 안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시작하며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와 수진에 대한 감정은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돌아갈 생각도 없었고 그들의 행동을 완전히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붙잡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과거를 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 삶을 위해 짐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카페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작은 카페는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출근길에 따뜻한 커피를 사가는 직장인들이, 오후에는 학생들이 모여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조용히 책을 읽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에서 저와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삶의 고비를 넘어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손님은 아이를 키우며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었고, 또 다른 손님은 최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가끔은 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있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한 젊은 여성이 카페에 찾아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곳에 오면 조금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저를 웃게 했습니다. 제가 만든 공간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저를 뿌듯하게 했습니다. 준호도 점점 자라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때로는 카페에서 어머니와 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가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빠랑 살았을 때보다 더 좋아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했던 선택들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삶은 여전히 도전과 과제로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힘든 과거를 딛고 일어선 저는 더 단단해졌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가끔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그때 민재를 붙잡으려 했다면 지금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언제나 대답은 같습니다. 아니. 삶은 때로 우리에게 포기와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그것은 패배가 아닌 승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며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카페의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저는 어머니와 준호와 함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가올 내일을 기대합니다.